안녕하세요. 여의도 뉴스타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인포맥스에서 리서치 아카데미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70여 분의 그런 그 공모를 받아가지고 진행한 리서치 아카데미아에서 수상을 하신 세 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떨리네요. 네. 제가 이게 평소에 이제 말을 이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이제 떨려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우선 한 분씩 소개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소개를 부탁해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 김미정입니다. 저희 팀은 성균관대학교 금융투자학회 스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 말고 정윤주, 이순주 하고가 같이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신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국제대 경제학과 이제 졸업 예정인 이재하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 문지우라는 친구와 그리고 제 후배 이재기라는 친구와 같이 팀 라피스라는 이름으로 출전하게 돼서 이렇게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한우현이고요. 저는 같은 과 친구들인 최성원, 이주영하고랑 같이 팀을 꾸려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팀 그냥 같은 과 하고끼리 나온 거예요? 무슨 소속이 없어요? 그러면? 네, 소속은 없고 무슨 뭐 학회 이런 건 아니고 네, 학교도 아니고 그냥 같은 과 친구들끼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네. 하신 건가 보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인포맥스에서 2013년까지 리서치 아카데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이름이 리서치 아카데미아 2021 이런 제목으로는 처음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첫 대회인데 수상을 하셔가지고 더 뿌듯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맞나요? 영광입니다. 영광인가요? 부- 뿌듯한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니까 한 70분 정도가 70개 팀이 참여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고, 그 중에서 수상을 하신 분들이 이제 세 분이 저랑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어떤 내용을 여쭤볼까 하다가 우선은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를 그만둔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애널리스트를 할 때마다 보고서를 하나 완성하고 발간을 하고 그러면요, 이 발간된 자료는 뭔가 내 자식 같기도 하고 뭔가 애틋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뭐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했을 거고 당연히 안 싸웠나요? 안 싸웠으면 이상한 건데 싸우기도 했을 거고 뭐 다투기도 했을 거고 의견 충돌도 있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그런 자식 같은 그런 보고서들이잖아요. 이런 보고서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누구 먼저 할까요? 우선 저도 애널리스트를 꿈꾸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 리포트를 쓰는 게 경험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학회에서 여러 번 쓰다가 이제 학회에서 원래 사실 써야 돼서 그걸 썼는데 이제 리서치 공모전이 열려서 그 주제에 맞게 이제 또 써보자 해서 이렇게 출전하게 됐는데 좋은 결과를 낳게 돼서 내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자격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던 대회였고요. 그래서 아직 뭐 되게 쭈뼛쭈뼛하면서 할 말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애널리스트가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네, 경험은 좋은 거죠. 그렇게 그 작은 성공 경험을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반도체 IT 섹터를 조금 좋아해가지고 그쪽 분야만 잘 알아서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로 나가자고 먼저 했는데 그 친구들은 아예 반도체 쪽을 아예 잘 몰라서 좀 같이 잘 할 만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공통적인 분야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최근에 되게 메가히트를 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콘텐츠 K-드라마 관련된 그런 회사를 한번 분석해보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고르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PER 이런 상대 가치 평가를 쓰기보다는 절대 가치 평가를 쓰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쓰고 싶었는데 이제 친구들은 그건 이제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충돌 말고는 원만하게 되게 진행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예. 밸류에이션은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가치 평가를 하실 때? 이제 저희가 이게 각 파트를 사실 한 명씩 이렇게 맡아서 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그걸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음. 그 마지막 밸류에이션 부분은 이제 다른 친구가 주로 작성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PR을 쓸 거다. 그래서 이제 PR을 고르는 뭐 그런 기준 같은 거는 같이 정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펜 엔터테인먼트랑 스튜디오 드래곤을 피어 그룹으로 하고 네네. 밸류에이션을 35.9배를 주셨네요. 그래서 목표가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금 얘기하셨던 그 내용 있잖아요. 네네. 야, 저기 밸류에이션을 절대가치 평가법으로 하자, 상대가치 평가법으로 하자 네. 라는 싸움이 네. 사실 지금 여기 여의도에서도 엄청 많아요. 아, 여의도에서만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애널리스트를 하시게 될지 안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시게 된다면 네. 계속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을 담당하느냐. 아까 지금 얘기하시다가 보면은 반도체를 하신다고 네, 전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한 사람이 그대로 그걸 한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물론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는 굳이 내가 이거는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반도체를만 고집해가지고 네. 이걸 모르는 친구한테 내가 이걸 알려주면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네네. OTT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느꼈던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솔직히 이제 반도체 같은 부분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또 용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러니까 뭐 섹터의 난이도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저희가 접근 가능한 좀 쉬웠던 거는 이제 이런 드라마 관련 이제 OTT 이런 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아예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도 생기고 아 이것도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중간에 싸운 어려운 과정들은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러면 그냥 뭐 대화로 풀었나요? 그러면? 싸우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아까 의견 충돌. 했는데 네네. 그런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수결 이렇게 다수결로 했어요? 네, 다수결로 세 명이서? 네네 세 명이서. 세 명이서 다수결로. 저만 이제 그 절대가치 평가 좀 하고 해보고 싶다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사실 근데 절대가치 평가법을 할 때 네. 어려운 점이 뭐였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이게 드라마 컨텐츠 제작사다 보니까 우선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만들 드라마의 개수 자체도 모른다는 거가 이제 그래서 되게 숫자 자체를 다 예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딱 정교하게 딱 숫자를 딱 멋진 그러니까 뭐 10조 이렇게 하지 않고 11.3245조 정도의 타겟 프라이스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뭐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이 가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뭐 몇 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익 추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추정할 수만 있다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긴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까지 고민했다고 네. 하니까 참 고생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그 비상장 회사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코넥스 상장 기업이었는데 네. 최근에 올해 1월이었던가 아무튼 네, 이전 상장했습니다. 코스닥으로 이전. 코스닥으로 이전했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바이인데 옆에다가 이제 스트롱을 썼으니까 스트롱 바이다. 네네. 최근 주가 흐름은 좀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상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졌나요? 네. 네.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이 회사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코스피 전체가 매크로의 영향을 좀 받았네요. 네, 매크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이쪽 컨텐츠 제작사들이 대부분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는 좀 확인을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본인이 만약에 애널리스트가 됐어요. 근데 내가 사자고 했던 종목들이 하염없이 계속 빠져.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내가 이게 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매수 추천을 했고 게다가 그냥 매수가 아니고 이제 스트롱 바이잖아요. 스트롱 바이는 이거 안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 빠져. 처음에는 이제 빠지다 말겠지 했는데 네. 더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 빠졌어. 이제 그리고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1층이 아니고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막 가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거죠. 여기서는 내가 사자고 그랬어요? 네. 빠졌어. 그러면 다 바뀐 게 없으면 가격만 바뀌었으니까 더 세게 사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더 빠졌어도? 아, 네네. 이유가 만약에 그 별거 아니고 이제 시장의 문제라면.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음. 만약 제가 이제 이 결과를 만든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은 그렇죠. 지금은 무조건 세일 기간이다. 맞아, 사과를 맞아. 강력 추천을 할 텐데 네, 그 정도의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확신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막 되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주식을 사자고 얘기했는데 네. 주가 계속 빠져. 네. 그럼 되게 힘들거든요. 마음이 그 멘탈을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내가 그 정도의 컨빅션은 아니라서 말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되게 솔직한 얘기거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해가지고 얻은 컨빅션의 크기가 있잖아요. 컨빅션의 크기만큼 레포트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그대로 레포트에 그대로 연결되도록 나는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나는 이 정도 확신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문제인데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주가 많이 빠졌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재밌는 주제를 가져오신 메타버스 산업 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보고서 쓰시는 과정이나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 팀 같은 경우 특히 저는 한 번도 리포트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좀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다른 리포트 같은 거 참고했을 때 아무래도 공모전이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냥 완전 좀 틀을 바꿔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시도를 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수상한 리포트들보다는 확실히 좀 퀄리티 면이 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왜냐면 가치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뭐 딱히 어떤 종목을 딱 정확하게 추천하지도 않았고 이런 면에서 애매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저희 보고서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평가 방식을 한번 제시해 보았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중에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 이 산업이 좋아요, 안 좋아요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이제 이런 보고서처럼 이거 몰랐죠? 이건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는 보고서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들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메타버스 이게 뭐야? 메타버스가 뭐야?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관련된 회사는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시도라고 얘기하셨지만 많은 그런 시도들이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봤고요. 뭐 하나하나 되게 그 보고서도 예쁘기도 했지만 여기서 그 중간에 보면은 프리 프로세싱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아,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제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그쵸? 저희가 코딩을 돌린 건데 토픽 모델링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사실 이 기사를 스포츠 기사로 분류해야 될지 연예 기사로 분류해야 될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거를 모든 걸 다 일일이 읽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코딩을 통해서 이거 이쪽이다, 스포츠 쪽이다, 연예 쪽이다 이렇게 분류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메타버스라는 산업 특성상 약간 IT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그쵸. 기술적인 선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 페이턴트에 메타버스 최근 한 2-3년간 특허를 검색을 하고 또 가상 세계 뭐 VR, AR 뭐 이런 관련 검색을 해서 일단 특허들을 다 긁어 모은 다음에 그 특허들의 토픽 모델링을 실행을 한 거죠. 토픽 모델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확한 주제를 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여러 가지 한 많은 이런 특허들의 공통적인 주제를 나열해 주는 거예요. 주제를 보여주는 여기에 공통적인 뭔지 주제는 모르겠지만 그냥 코딩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다 이렇게 좀 그룹핑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룹핑을 뭐 클러스터링을 해준다고 봐야 되나?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얻은 결론은 그러면은 최근 트렌드를 좀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요. 네,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게 좀 크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보고서 안에는 좀 다 담지 못했는데 네. 이거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은 거의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많아서 확실히 이쪽 기업들이 많이 선점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을 개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에서의 관심도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뭐 텍스트 마이닝을 하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게 이제 보고서의 그런 의의라면 의의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그죠? 그럼 뭐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하시다가 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어려운 점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리포트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지? 다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 학회에 있어 본 친구도 있어서 그 친구가 조금 조언을 많이 해주었고 저는 좀 조사나 이런 코딩을 짜는 거 이런 거를 좀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애널리스트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건 꿈이 또 따로 있어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면? 사실 아직 정확하게 뭘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게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좀 뭐 늦은 경험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난 아직 이쪽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건 없긴 한데 아무래도 과 특성에 맞춰서 좀 개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는 같은 과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과인데 저희 이 그 산업공학과의 특징이 뭔가 수박 겉핥기라고 하면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안 좋게 말하면 수박 겉핥기 정말 다양한 분야에 얇고 넓게 아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면은 쟤는 저기가 있어?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다양하게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지금 세상이 계속 융합되고 있잖아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난 이것만 하는 것은 지금 나이 때는 별로 안 가져야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메타버스에 관련된 새로운 접근인 것 같고 키워드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도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1위에 빛나는 대체육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어요.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팀. 저희가 일단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 학회에서는 일단 기업 분석 보고서를 메인으로 많이 쓰는데요. 근데 저희 팀원들 모두 기업 분석 보고서만 거의 막 10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방향성에 집중해서 보고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 분석 보고서를 커버리지 기간 1년 이렇게 잡고 쓰는데 산업 분석 이번 기회에 좀 장기적으로 나중에 성장할 것 같은 산업을 골라서 같이 써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대체육이라는 주제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쓰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이 주제가 좀 진짜로 사람들이 고기를 납두고 이거를 먹을까? 더 맛있는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스스로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타겟 소비자층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걸 보고서에 녹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대체육이 단순히 지금 기술력이 아니라 점점 더 사실 지금 소고기 패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좀 더 맛이랑 식감 그리고 가격이 더 개선되게 된다면 그럼 일반 육류 소비자까지 템이 확대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시장 조사기관에서 말하는 2040년까지 60%가 대체육으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그런 지점이 바로 이 부분에서 설명이 된다라는 결론을 저희 스스로 도출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기업 분석과는 달리 이렇게 장기적으로 산업 분석을 쓰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도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최대한 논의를 한 끝에 대체육에도 종류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종류별로 특징을 정리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낼 수 있었는데
식물성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B2B 확장 중인 그런 전문 기업에다가 집중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매우 그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이 되지만 본격적인 시장 개원은 2025년 이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스타트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체육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된 V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VC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하여서 그 각각의 대체육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다 각자 도출해서 그래도 이게 어쨌든 투자 제안서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 팀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자식 같은 보고서인데요. 자식 같아요? 네, 저희 선배님들도 이거 보고서를 좀 읽어주시고 대회에 관심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1등 하니까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고 저희 학교 카페가 있는데 선배님들께서 막 그 게시물 달아서 너무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네, 자식 같은 보고서입니다. 그래도 뭔가를 하나 해냈다는 게 되게 의미 있죠. 네. 마무리를 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데 게다가 상까지 받으셨으니 더 그런 것 같고 뭐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대체육에 대해서 분류를 한 부분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그러니까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식용 곤충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한계가 있고 앞으로 시장 전망은 근데 그런 자료 조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대체육이 국내에 아직 그 전문 업체가 별로 없다 보니 거의 없다시피 해서요. 그냥 영어로 리서치를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로 어디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던가요? 지금 전문 기업이 거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네, 그 영어로 리서치를 하니까 나오긴 하더라고요. 해당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네네네. 기업들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얻은 건가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뭘까요? 대체육에 대해서? 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아무래도 채식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서에 썼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미국이 시장 규모가 한 50배, 우리나라보다 50배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어쨌든 가축을 도축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층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건강 측면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좀 많이 대체육을 관심이 갖고 그리고 또 하나 유의미한 점은 접근성이 미국에서 아무래도 그 기업이 있다 보니까 네, 상장했고 근데 2019년에 비욘드 미트가 상장을 했는데 근데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출시한 게 작년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 소비자들은 바로 그 이전부터 제품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대전제 하에 그죠? 줄이기 위한 방법론 중에 이제 대체육도 얘기가 나오는 건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고기, 대체육 먹어봤어요? 제가 옛날 대체육을 먹어봤는데요. 그 초기 대체육은 지금처럼 신선육이 아니었고 그래요? 건조, 냉동 이런 위주 제품이었는데요. 네. 콩고기라고 불리는데 맞아. 그걸 불려가지고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 5년 전에 그걸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샐러드에 들어간 걸 먹었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푸드 이런 제품들을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는데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근데 리뷰를 정말 많이 찾아보고 막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니까 구분을 못하겠다는 리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사실 이제 국내 기업은 없나 봐요, 그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뭐 원래부터 국내 기업이 없다는 걸 알고 시작했어요? 아니면은 어때요? 원래 없다는 걸 사실 좀 알고 있어서 이 주제로 하려면 영어로 리서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원래 하고 있었던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분석하신 기업들이나 이게 밸류에이션이 문제일 거예요, 아마. 너무 비쌌을 거예요, 아마 다들. 근데 그 비싼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비싼 기업. 비싼 기업이라고 하면은 아까 한 대로 이익이 아직 안 나. 근데 엄청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 그래서 그 생각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미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뭘 잘 봐야 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 우선 저희가 한 뭐 주제는 아니지만 뭐 요즘 최근 핫한 테슬라라든가 그렇죠. 뭐 루시드, 리비안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언젠가는 뭐 올라올 수도 있고 실적이 언젠가는 이제 두드러질 수 있는데 그때 시점에서 정말 지금 밸류에이션에 맞게 그 이익을 낼 수 있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저희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가 반영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드러났을 때 정말 이 밸류에이션에 걸맞는 실적이 나오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예. 될 텐데 네네. 근데 투자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늦잖아. 네. 그때 가면은 주가는 올랐든 빠졌든 결정이 돼 있을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때서 이렇게 설명하는 역할이 아니고 투자는 그 전에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오를 것 같다 아니면 빠질 것 같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희 팀에서는 이 기업이 시장 내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들이 이 성장성을 보고 진입을 하고 있지만 특히 가공육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의 MS를 뺏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진입을 많이 하려고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2위 가공육 업체인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에는 대체육에 진입을 하고 상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거 내 남편이 버리지만 않았으면 환불 요청했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냥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기술력을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공육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소비자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 큰 한계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축을 일삼고 동물 윤리와 반하는 행동을 했던 그런 기업들에게 윤리적인 소비자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반응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브랜딩 한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가공육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체육이랑 일반 고기를 반반 섞은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되게 반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대체육의 그런 의미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 옛날에는 그거 딴짓하던데 이제 와서 네네. 뭐 착한 척 하냐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독점적인 지위가 임파서블 푸드 같은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임파서블 푸드 새로 상장할 기업한테 조금 MS를 뺏길 위기가 있으니까 조금 요즘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지금 이 두 기업이 가장 시장에서 견고한 지위를 갖고 있고 이게 향후 몇 년간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시장 성장을 이 두 기업이 독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밸류에이션에서 사실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장을 한다라는 데 이견이 없는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산업 내에서 점유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 이게 유지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쓰셨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혹시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쓰다가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는 약간 좀 질문을 했다면 혹시 어려운 질문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제가 편집을 요청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 혹시 하실 거 있나요?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를 하셨던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왜 그만두셨는지나 아니면은 지금 직업 만족도가 어떠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편집을 저희 개인적으로 지금 애널리스트를 그만둔 지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일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 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마 지금 대학생들도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많죠. 얼마나 돼요 비중이? 주로 이제 취업 시장에서 보면은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은 제 주변은 체감상 한 4명 중 3명은 그래도 스타트업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요? 네네. 컴퓨터 다른 쪽은 어때요? 그럼 확실히 IT 기업 쪽이나 개발 쪽은 스타트업을 가도 상관이 없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좋다는 분위기인 오히려 것 더 같긴 한데 좋다. 다른 쪽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 진짜 오히려 더 좋나 스타트업을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건 아닌데 자기 만족하는 걸 수도 있고. 자기 만족하는 걸 수도 있고. 어, 네, 너무 솔직해가지고 스타트업으로 가면은 되게 저도 와가지고 느끼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은행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되게 정말 보수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 딱 안정적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불안정하고 위험한 곳으로 저는 왔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오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고 알아서 하는 거지 뭘 내가 뭐 옛날에는 이제 은행에 있을 때는 야 너 점심을 그렇게 빨리 먹으러 가면 되냐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여기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알아서 잘 하겠거니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진짜 극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이제 애널리스트를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그런 역할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증권사에 소속이 돼서 리서치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막 보고서를 쓰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일반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걸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조금 더 잘하고 경쟁 우위에 있는 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하게 돼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그냥 제가 막 주저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눈높이는 정말 낮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추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잘하면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또 필요한 회사가 있다면 가면 좋지 않을까? 그게 마침 기회가 닿아서 오게 된 거죠. 애널리스트의 만족도는 되게 높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헤지펀드 매니저는 더 정신적 그 스트레스가 강한 직종이에요. 왜냐면 남들이 만약에 한 번 거래하는 거를 여기는 한 3번, 4번씩 거래하니까 엄청 거래도 많이 하고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10번 중 3번은 역시 내가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7번은 안 되는구나 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리고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한 2년 정도 제가 차분하게 공부를 하니까 이게 쌓아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뭐 내가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서 원 없이 공부할 수 있구나. 이런 건 되게 참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시게 될지 안 하시게 될지 다른 일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하나 딱 집어넣고 그것만 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었고 넓게 보지만 또 하나는 집중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T자형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알되 한 분야만큼은 좀 깊이 아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말을 많이 하게 되네. 또 질문 있어요? 다른 질문? 되게 우연찮게 보니까 저만 문과생이고 이제 세 분이 다 이과생 네, 이과생 출신이고 이과생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나 뭐 IT 쪽은 확실히 문과생이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고 좀 벽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문과 출신이 그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그 벽이 그 차이가 없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제 기억에 제가 처음에 업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과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과생이 꽤 많아지는 케이스인 것 같고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이과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그냥 뭐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그냥 뭐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분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반도체를 직접 산업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랬는지. 네. 왜냐면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이걸 얘기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나 과학 기술이나 이런 쪽의 깊이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애널리스트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그냥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뭐 갈아 넣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냐 이과냐 뭐 분위기는 그 정도 전달해 드린 거고 네. 각자의 그 달린 거죠. 노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일단 아까 또 산업공학과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은행권, 금융권 쪽으로 들어가게 되셨는지 약간 계기가 있었는지 좀 네. 여쭤볼게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대 출신인데 이제 여의도에 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이 옵션이랑 파생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대학생 때.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막 옵션이 거래되기 시작할 때고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선배님들 동기분들은 다 그쪽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게 모든 세상을 다 바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옵션 시장은 많이 죽었고 이제는 많이 거래를 안 하고 막 그래요.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엄청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옵션 뭐 다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옵션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혼자서도 공부 많이 했고 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 쫓아가가지고 막 좀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되게 가고 싶었던 열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포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괜히 혼자 서울 와가지고 여의도를 어슬렁 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왠지 저기 양복 입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오게 됐냐 그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오게 된 것 같아요. 대답이 이상하긴 한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그럼 진짜. 아마 이제 계신 분들도 리서치가 재밌고 하다 보면은 보람도 느끼고 그렇잖아. 그리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안 시켜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안 시켜도 하는 일을 찾아야 돼요. 하다 보면 교수님이 뭘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있고 안 시켜도 하는 일이 있잖아.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안 시켜도 하는 일이 자기의 적성이 맞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일을 찾는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안 시켜도 하는 일이라는 그 표현에서 본인을 속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안 시켜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가? 이 질문은 되게 끊임없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어떤 산업을 분석할 때도 뭐 반도체가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마치 내가 이제 어떤 여자친구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나는 왠지 걔를 좋아해야 될 것만 같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근데 산업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산업을 분석하고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놔서 내가 그걸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이거보다는 내가 사실은 이게 더 좋은 것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본인한테 솔직해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여의도의 뉴스타가 되실 수도 있는 그죠? 수도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기분도 좋고 재미있는데 한 말씀 해볼까요? 뭐 어땠는지 오늘 시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니까 어쨌든 방송을 타는 거잖아. 유튜브 방송이지만 이제 남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잖아. 그리고 그죠? 안 보여줄 거야? 도저히 못 보여주고. 보여줄 어쨌든 남아요 이거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한테 기록에 남겨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왜냐면 나중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그때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랑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2년 3년 후에 본인한테 얘기하는 얘기여도 좋고, 아니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여도 좋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이름 석자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해도 좋고, 한 번씩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뭐 뜻깊은 자리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연어 인포믹스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 갖게 되었는데, 앞으로 제가 애널리스트가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혹시나 된다면은 꼭 이 영상 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나요? 맞아. 잘했어. 혹시나 된다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된다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때 가면 또 엄청 그 멋진 애널리스트가 돼가지고 저럴 때도 있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자리가 있을 줄 몰랐는데 인생에 있어서 아무튼 와서 이제 영광이었고, 또 이효석 리니지스트님도 직접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되게 신기하고 그런 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혹시 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뭐 2, 3년 뒤에 뭐를 하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애널리스트를 준비한다고 RA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힘든 어떻게 보면 과정을 겪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설레이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단 너무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저희 네. 선배님들께 저 학회 스타 활동하면서 도움 많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항상 잘 챙겨주시기도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금융권 계신 선배님들 모두 김미정, 정윤주, 이순주 3명 다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감탄사가 잠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아마 나도 고맙다는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하세요. 네, 저 깜빡했는데 깜빡할 수도 있지. 네. 저희 학회 멘토님 제가 그때 수상하고 나서도 바로 연락을 못 드려서 되게 서운해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자리를 통해서 또 그때 리포트를 쓸 때도 많이 봐주시고 도움 주셔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도 학회 이름을 이제 대표해서 나온 거니까 저희 라피스 멤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원래 수상소감 할 때도 깜빡해요. 또 깜빡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도 너무 제 얘기만 했는데, 일단 같이 이렇게 팀 해줘서 출전해준 최성원, 이주영 두 친구도 너무 고맙고, 네,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고맙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할 때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얘기 많이 하는데 성장주 좋아하는데, 성장주는 보면은 이게 이제 러닝 커브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성장이 멈추는 그런 과정이 사실 모든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쯤 어디 구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가듬어지지 않은 그런 원석 같은 느낌도 들고, 1, 2년 후에 뭐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게, 왜냐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 영상을 나중에 2년 후에 꼭 찾아보시고, 그래, 이럴 때도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기저기 글도 많이 쓰고 막 영상도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 나중에 엄청 틀렸다는 걸 알게 될 텐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부끄럽지 않겠냐?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악플이 좀 달리거든요. 그러면 그 악플을 보고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맞아. 내가 이거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옆에 있는 저의 이제 친한 형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효석아, 네가 만약에 그 얘기를 했는데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그 10년 전, 5년 전에 너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으면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너는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면 내가 당연히 틀리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틀리는 건데 내가 얘기하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든 내가 아이디어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또 다시 반응을 해줘요. 아, 너 이건 틀린 거야. 아니면 너는 이거 바보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항상 머신러닝처럼 제가 머리를 딱 맞는 거죠. 아, 아니구나.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장치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반드시 2년 후, 3년 후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유독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긴장이 됐어요. 왜냐면 평소에 만나던 분들이 아니고 젊은 분들 만나니까 저도 MZ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애들인데 이런지 뭐 이런 글만 보면 했었는데 오늘 긴장이 많이 됐는지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그래도 편하게 얘기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의도 뉴스타였습니다. 인포맥스에서 진행했던 리서치 아카데미아에서 수상하신 분들 세 분을 모셔놓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용기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